네, 안녕하세요. 폰도식장 연구입니다. 오늘 우리 담당자가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오늘 그 유튜브 촬영도 있으니까 좀 깔끔하게 입고 그러는데 허절고래합니다. 오늘 그 날씨도 춥고 근데 오늘 오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아침에 나와보니까 나올 때는 비 안 오더니 도착했을 때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예측 못한 일도 생기는구나. 그래서 이런 위험성 평가를 미리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아마 프론도 시국장 있고 나서 이런 우리 프론도 시국 직원들하고 우리 또 관리자분들 이렇게 한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인사를 드리게 된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프론도 시국이 아마 일이 굉장히 범위도 넓고 복잡다만해서 관리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보면 이거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1월 27일 날 중대재해처벌법 생기기 전부터 했잖아요. 작년부터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할까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구나. 한 번에 되는 일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마 위험성 평가라는 게 아마 필수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상 아마 필수 과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위험성 평가라는 게 저도 배워서 알지만 위해 요인이나 아니면 위험 요인이나 이런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실태 조사를 해서 그거를 평가하고 그거를 또 관리를 해서 결국은 개선 방안을 찾아내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얼마 전에 소소하게 사고들이 이제 나고 있잖아요. 우리 하임리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1대 29대 300이라고 되게 큰 중대 사고가 나기 위해서는 아마 경미한 29건의 어떤 사고 그리고 아차 사고가 300건이 난다 그래요. 이런 중대 사고가 나기 전에는 미리 상당한 이런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리 대처를 하지 못한 그런 사고가 이제 중대 사고로 이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아마 이런 교육을 계기로 해서 우리 업무를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작업자 그리고 관리자들이 한꺼번에 같이 해줘야지 위험성 평가 담당자만 이걸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작업자들도 내 일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같이 만들어줘야 이게 아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아무튼 오늘 우리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이름도 어려워요. 한 번씩 중간에 하나씩 빼먹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중대시민재해예방팀의 안전관리자님께서 교육을 준비를 아마 2시간 동안 직접 하신다고 들었어요. 하여튼 잘 배우시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오현정입니다. 비가 오는 날씨가 참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비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어요. 이 강당이 한 1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하여튼 국장님이야 여러 푸도국 산하의 사업소장님 모시고 하여튼 알찬 강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와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상위적인 어떤 계획과 이러한 실천 노력들이 참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은 그것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이 돼서 같이 이렇게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가동이 돼야 되는데 약간은 그러한 전달력이 전달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방법으로 현장과 본청의 소통을 좀 강화하고 자주 계획 위반이 되어 있는 이런 정책들이 현장에 전달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일환으로 이러한 자리가 마련이 됐다고 관련 부서에서 이제 통보를 받았고 저는 기꺼이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사 전달을 했고 이 자리가 마련돼 있는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해 드릴 그러한 그 내용들이 목차입니다. 첫 번째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위험성 평가, 그다음에 그 절차, 요 3번까지는 사실 이론적인 그런 내용들이고 4번의 푸른 도시구 위험성 평가 실무 작업은 요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와 닿을 만한 그러한 그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그 각오를 한번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그러한 절차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들은 강의는 사실은 상당히 작년 연말까지 올 1월까지도 이론적인 강의였어요. 이론적인 강의라면은 정신, 무장,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중요성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것에서 한 단계 벗어나서 실제로 여러분께서 책상에 앉아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그러한 과제들이고요. 그리고 그 과제들을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즉시 대응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고 현장에서 실제로 위험성 평가를 담당하시는 여러분께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고 체계는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은 산업재해 예방이죠. 여기는 뭐 이렇게 심플하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요 다음 장을 보면은 법이 하나고 대통령령이 하나고 그런데 이 부령에서 보통 법률은 하나를 가지고 있지만 이건 세 개를 갖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유의위험작업에 관한 규칙,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고시, 예기, 훈령을 가지고 있는데 부령이 세 개만 된다고, 세 개나 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법의 특징을 잠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울 그 위험성 평가는 고시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고 그 훈령을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시한 이유는 훈령에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이 지금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작업 중에 있고요. 요거는 6월 말 정도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보면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부령이 3개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강행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주에서 이것저것을 하세요라는 강한 강행성을 갖고 있고 이거를 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나 처벌 규정을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안전보건 관련 규정에는 그럼 이거밖에 없느냐? 그게 아니고 실제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은 9가지가 있다. 광산안전법, 항공연안법, 생활물류, 생활주변, 원자력, 선박, 폐기물 선언법 뭐 이렇게 이제 9가지 정도가 있는데 주로 우리 서울시 사업장에서는 폐기물 관리, 서울 연안법, 연구실 안전조건 이런 것들이 적용이 또 같이 된다. 물론 푸도국에서는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없는 걸로 알고 일단 산안법을 대상으로 여러분께서 업무를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대처벌법과의 관계는 이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죠? 산안법은 조치 의무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고 거기에다가 여기서 경영 책임자한테 그 책임의 범위를 확대시킨 겁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충실히 하게 되면 90%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은 대응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초도국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보니까 사업소에서 2가지로 지금 나누어지더라고요. 사업주는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관리 책임자는 고온녹지사업소장, 그 다음에 관리감독자, 노동자. 요게
이렇게 돼 있고, 지금 한창 여러분께서 머리가 많이 아프시는 부분이 이 도급 사업일 겁니다. 이 도급 사업에서 이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로 하게 돼 있죠.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요 사업주에서부터 노동자까지 왼쪽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는 요 체계가 직계 조직입니다. 이게 라인 조직이라 하고, 여기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옆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하고 안전보건, 산업보건위 이러한 분들이 이제 배치가 되는데, 요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스텝 조직입니다. 이 라인 조직이 활성화되고, 이 라인 조직이 적정히 굴러가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조건 공고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라인 스텝 조직이고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그런 조직 형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식물원이 또 별도로 있죠. 똑같은 맥락입니다. 서울식물원장님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총괄 책임자로서 역할을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관리감독자는 책임자가 지정하는 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작년 초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매뉴얼을 만들 때 지정을 했던 안전보건관리감독자는 보통 팀장, 과장 이렇게 이제 지정이 돼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맨 밑에 이제 노동자로 이렇게 체계를 구축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안전보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세 가지라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보건관리규정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법이 임의성, 강제성, 규정성, 기술성 너무 어렵죠.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는 것은 그 복잡다단한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일, 이러한 것을 뽑아내서 이 규정에 담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교육, 작업장 안전보건, 사고, 위험성 평가라는 게 딱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법에 딱 들어있죠. 그래서 거기 많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법의 체계에서 아니면 법의 내용에서 들어가 보면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은 약 650가지 조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업주의 의무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가 365일을 기준으로 할 때 하루에 2가지씩 일을 한다 그래도 그거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안 하면은 사고가 나고 또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거, 그거를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집어 넣어야 됩니다. 지금 각 사업장에 가지고 있는 규정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6월 말쯤에는 제가 만든 서울 본청에서 만든 안전보건 관리 규정이 공포가 될 겁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입니다. 요게 지금 노동정책 담당관에서 문서가 계속 내려가고는 있지만은 사실 이 해득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제가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는 왜 강조를 드리냐면 사고의 절반 이상이 도급사업에서 발생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실제로 교육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음가짐이 훈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정신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라는 것이 그렇게 빈번히 발생하지 않는데, 어쩌다 한 번씩 우리 사업장에 와서 일을 하시는 이 도급사업자들, 이분들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 때문에 과거에 강남역 사고, 구의역 PSD 사고, 이러한 것들이 다 이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는 진짜 우리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여기에 들어있는 9번 사항이 위험성 평가가 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산안법 제36조에서 위험성 평가를 또 하라고 지금 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위험성 평가는 위험 요인을 찾아내서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보건에서 가장 우리가 중점을 두고 살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위험이다. 그 위험을 볼 줄 아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다. 그 위험을 볼 줄 아는 그 방법이 뭐냐? 평가를 통해서 그것을
수치로 나타나고 객관화하고 정량화시켜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야, 이거야말로 과학적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위험성 평가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가능성과 빈도, 이건 뭐 크게 외우실 필요 없어요. 계속 나옵니다. 저절로 외워질 겁니다. 그 다음에 실시 근거는 산안법 제36조, 노동부 고시 53호, 여기에 지금 딱 찍혀 있어요. 이런 것은 관리 감독자님이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님들은 다 숙지를 일단은 하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험성 평가에서는 안전의 정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객관화시켜서 단계별로 1등급에서 20개 등급까지, 지금 평가 척도를 5 곱하기 4로 생각해서 1등급에서 20등급까지 해서 8 이상은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제 얘기가 처음 듣신 분들은 그 담당을 안 하신 분들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계속 나와요. 계속해서 지금 실무까지 연결이 되면은 끝나는 시간에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에서 이 안전의 정의라는 것은 허용 가능한 범위로, 허용 불가능한 범위에서 허용 가능한 범위로 낮추자는 겁니다. 1에서 8단계, 1에서 7단계로. 8에서 20개, 단 20번까지의 위험은 그거는 용인할 수 없다.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언제 그럼 하느냐. 최초 평가는 1년 이내에 하고, 정기 평가는 1년에 한 번씩 한다. 지금 우리는 정기 평가를 하기 위해서 오늘 모인 겁니다. 그쵸?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 평가를 하기 위해서 모였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논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시 평가가 있죠. 다른 것은 큰 저기가 없고, 5번 사항에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위험성 평가, 수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위험성 평가, 수시 평가는 여러분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하는 거 딱 세 가지를 머릿속에 딱 기억해 두시고 두셔야 되는 게,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 구호나 뭐 이런 거 119 부르고 이러한 사항들은 어차피 정해진 일이에요. 누구든 알아요. 그런데 우리 실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물론 이제 상황 보고는 해야 되겠죠. 상황 보고는 관련 부서, 상위 부서, 그 다음에 저희한테도 해주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가장 지금 해야 될 부분은 산업재해 조사표를 1개월 이내 관할지청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발방지계획서 한 장짜리 있죠. 그것을 반드시 작성을 해서 그거를 실행을 해서 동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이 위험성 평가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시평가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는 그 산업재해에 대해서 평가를 다시 해줘야 됩니다. 평가를 다시 해줘가지고 이것을 위험도를 더 낮춰가지고 1에서 7 이하로 낮춘 다음에 이거에 의해서 여러분의 업무를 다시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수시평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 말이 좀 빠른가요? 시간을 좀 2시간 갖고 하려고 했는데 조금 줄어든 것 같아서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평가 시기는 수시평가, 여러분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이게 있죠. 반기일에 그 위험 요인을 하라. 그래서 그거를 한 결과를 위험성 평가를 하면 그걸로 간주해 주겠다라는 그런 조항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면 위험성 평가를 2번 하라는 얘기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와요. 그게 아니고 정기 평가를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 평가가 이루어지면은 그거를 1년에 2번이 아니라 1번을 하더라도 반기일의 위험 요인에 대한 그 결과를 한 걸로 그렇게 간주하겠다. 그러한 게 유권 해석입니다. 아시겠죠? 방법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총괄 관리해 주시고, 안전보건관리자가 거기에 따라 지도 조언을 해 주시고, 그리고 3번 사항에 관리감독자님이 하실 일이 많아요. 관리감독자에게 유해 요인을 파악하고 추정 결정, 감소 대책, 수립 실행. 그래서 3번에 상당히 그 관리감독자님들이
그 부하가 많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안전보건관리자께서는 지도조원에 적극 협조를 해서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현장의 업무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근로자죠. 종사자. 실제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반드시 참여하라. 이건 법에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조직 구성에 대한 얘기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계기구 설비들이 있을 때는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참여시키라.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저기를 했는데, 관리 책임자는 평가를 총괄 관리하고 사업주의 의지를 보여줘라. 관리 감독자는 그 파악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 시행하라. 그리고 종사자는 적극적으로 그 의견에 참여를 하고, 위험 평가 담당은 실시 규정 수립 및 실행. 지금 사실 위험성 평가 담당자라고 이제 표현을 했지만은 요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님들이 해 주시고 있죠, 지금. 그렇죠? 고생을 좀 하시는 건데, 교육도 하시고, 규정도 만들고, 정보 수집, 그 다음에 기록 보관, 기록 유지, 뭐 이러한 일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추진 절차 및 내용은 요 그림은 많이 아셨죠? 그런데 이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가 요 절차에 따라서 수작업도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 작업도 진행이 될 겁니다.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위험성을 추정을 하시고 4단계는 위험성이 이게 결정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8에서 20까지는 5단계로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그런데 1에서 7단계에 있을 경우에는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그냥 모니터링으로 종결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자, 큰 그림인데 이거 많이들 나오는데 사실은 오늘은 이 그림 뒤로 한번 파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시중에 그 기본적인 포맷이 너무 잘들 만들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이 포맷을 갖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 내용에는 자체적인 계획을 담은 실시 규정인데 요거는 방침 및 목표, 역할과 책임, 추진 절차, 그 다음에 평가 기록 유지 요거는 지금 안전보건공단에서 나온 거를 제가 잠깐 앞부분만 이렇게 표시를 해서 보여준 겁니다. 이건 누가 만들죠? 위험성 평가 담당자가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아마 한 2-3시간이면 만들 겁니다. 근데 이제 매년 요게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 바뀌었으면은 바뀔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매년 만들어 놓고 쓰시고 위험성 평가 방침서를 받을 때 뒤에 기본적으로 붙여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요 방법 및 추진 절차 있잖아요. 그 가운데쯤에 방법 및 추진 절차에서 뒤에 이 실시 규정에서 나열한 부분들을 액션 플랜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가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규정을 만들었어요. 이 규정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제 내 책상 위에 이게 있는데 이걸 알려야 되죠. 나만 알고 있으면은 이거는 뭐 그냥 페이퍼죠. 이 페이퍼를 어떻게 실행력 있게 하려면 전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가 이겁니다. 사업장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실시 담당자 또는 관계자가 그 방법에 대한 상당한 경험이 없으면은 그 실효성이 없죠. 그러면은 만들어 놓은 실시 규정과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 실시 방법 등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3개 녹지 사업소 플러스 또 하나의 사업장, 4개 사업장이죠. 인원이 한 10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그렇죠? 1500명. 여기 모이신 분
100명, 1,500명, 이거 어떡하죠? 100명이 모였고, 1,400명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듣고, 이 교재 좀 두세 번 반복을 해보시고, 어려운 교재 아닙니다. 여러분, 읽으면 알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풀어놨어요. 그 나머지 1,400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같이 움직여요. 1,500명의 조직에서 100명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그 활동력을 잃어요. 그렇죠? 교육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지정책과에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인데,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를 지금 대상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 사전 작업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정보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려고 하면은 위에 위험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때는 법령, 지침, 사내 규정, 재해통계, 안전보건관리기록, 안전보건활동의 기록 등의 정보를 토대로 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너무 광범위하죠. 요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건녹지과에서 아주 좋은 정책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말씀을 또 드릴게요. 평가 대상입니다. 연결된 정보조사하고 연결되는 것들. 무엇을 평가할 것이냐. 위험성 평가는 모든 것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근해서 퇴근까지 모든 것이 다 프로세스로 풀어져요. 풀어지는 것도 있고 안 풀어지는 것도 있죠. 그래서 주로 작업을 대상화된 이제 설비 등을 포함하는데 그럼 평가 대상의 제일 1순위가 뭐냐? 과거에 산재가 발생한 거. 이거는 반드시 포함을 시키십시오. 이거를 빠뜨리면은 동종재해가 또 발생을 합니다. 사고는 반복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해놓으면은 슬그머니 다시 일어나서 또 같은 사고를 발생을 시키고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케 하는 게 바로 이 사고거든요. 자, 그래서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은 무조건 포함을 시킨다. 두 번째, 위험성 평가는 정상 작업을 포함합니다. 정상 작업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작업 중에서 표준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표준화되어 있는 게 뭐죠? 우리 업무 분장이라든지 설치 조례라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게 정상 작업입니다. 그 정상 작업은 일단은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비정상 작업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게 이제 표준 절차에는 없지만 그냥 임의로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 작업 지시 없이 한다든지 작업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서 이러한 표준화되지 않은 작업자들이 늘상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익숙하지가 않은 상태에서 사고나 재해를 당하기 쉽다. 그렇죠? 그래서 비정상 작업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거를 표준화로 시켜야 돼요. 표준화로 들고 와서 여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좀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자, 그래서 그 평가 대상을 설정할 때 지금 조금 어렵게 설명을 했지만 뒤에 또 그 실무 작업에 들어갔을 때 보시면 또 다시 이해가 됩니다. 이해 4개 지금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평가 대상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5명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그거를 평가 대상을 선정하는데 경미하게 느껴져. 사실 이런 것들은 뭐 조금의 위험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경미한 부상이나 또는 질병 같은 거는 뭐 감기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은 뭐 피끝해 가지고 뭐 다리를 뭐 골절이 아니고 골절은 안 되고 뭐 삐었다든지 뭐 이러한 어떤 그 경미하게 되는 것은 이런 것은 제외를 시켜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아. 하는 일이 너무 많아. 그랬을 때는 하나의 그 카테고리로 묶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작업이나 이 경우에는 묶어서 위험성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하나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하면 된다.
자, 그렇게 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어요.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들어서 하는 방법, 자료에 의한 방법, 체크리스트,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법에서는 순회 점검에 의한 방법은 빼지 마라. 근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위험성 평가를 할 때 2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실 거예요. 자체적으로 우리의 기술력과 경험과 능력으로 자체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일정 부분의 안전보건 정보 자료를 제공을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할 것이냐. 그렇죠? 2가지 방법 중에서 작년의 경우를 보면은 후자를 많이들 선택을 했더라고요. 근데 언젠가는 그 첫 번째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몇 년 하다 보면은 하는 방법을 알고 비법을 알고 그 필요성, 그 다음에 그 어떻게 해야 이게 잘 접근할 수 있는지 그걸 알게 되면은 결국 이제 자생력을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사업장 순회 점검에 의한 방법은 관리 감독자, 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사업장 순회 점검에서 발견된 위험 요인을 리스트업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리스트업 된 자료를 위탁을 했을 경우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위탁업체에서, 용역업체에서 또 한 번 그 자료를 가지고 또 한 번 사업장 순회 점검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중으로 하는 거죠. 그랬으면은 유해 위험 요인이 더 많이 발견이 되고 파악이 된다. 사업장 순회 점검을 할 때는 지금은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관리 감독자, 관리 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자가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을 점검 시에는 그 과거 발생 사례하고 아차 사고, 질병 기록,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반드시 빠뜨리지 말고, 그 다음에 점검하실 때는 사업장 작업의 정통성,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전입 온 지 뭐 몇 달 안 됐고 이러면은 좀 그 작업에 대해서 모르겠죠. 한 2, 3년 되신 분이나 좀 작업에 정통한 분들이 사업장 순회 점검에 참여를 하면은 된다. 그리고 이 순회 점검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중 점검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빠져나갈 게 없을 것 같고요. 청취 조사에 의한 방법은 사업장 순회 점검하고 유사합니다.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작업에 정통한 사람을 듣는데, 근데 제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새로운 것이 나온 게 뭐냐면 설문지 조사에 의한 방법을 제안을 받았어요. 이거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지금 푸독에서 나온 설문지 조사 방법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해서 여기서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지금 키거든요. 업무 중 산업재해 혹은 아차 사고는 어떠한 경위로 발생했습니까? 이게 사실 요게 이제 5번 사항이 키인데, 이러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칭찬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은, 근로자 참여라는 측면에서 이 설문지는 1,500명한테 다 갈 수 있습니다. 물론 회수율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회수율이 50%만 돼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면 짧고 한 장으로 이렇게 해서 물어보지만은 직원들 생각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거 글 쓰는 거 싫어할 거예요.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또 참여를 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나온 5원 사항의 재해나 아차 사고 기록은 이거는 굉장히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거는 꼭 하세요. 이건 적극적으로. 그리고 타기관에서 설문지 조사까지 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모범 사례입니다. 꼭 이거는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위험 요인을 파악할 때는 요거는 클래스에서 안전보건공단에 요인 분류하는 그런 적인데, 요거는 그러면 하나의 공정을 놓고 기계적으로 괜찮냐, 정기적으로 괜찮냐,
화학적으로 괜찮냐, 생물학적으로 괜찮냐, 작업 특성은 없냐, 작업 환경 요인 없냐, 6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 파악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공정의 거의 99%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건 뒤에 또 2번 정도 또 나옵니다. 실무에서요. 그래서 위험 요인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요. 그럼 위험성을 추정해야 되잖아요. 위험성을 추정을 할 때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곱으로 한다라고 했죠. 가능성 최상을 놓고 볼 때는 이거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요 세부적인 것은 이제 한번 사무실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골자만 말씀드리면은 최상인 경우에는 매우 높아서 가능성이 5다. 그 다음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구분을 상으로 놓고 그 숫자를 4로 놓겠다. 중이면은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가능성이 없다. 요게 이제 가능성 추정을 하는 매트릭스입니다. 요게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요게 우리 맨 처음에 했을 때 위험성 실시 규정 있잖아요. 이게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거 빠지면 그 규정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성이 나왔으면 그러면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런 사고가 발생하느냐? 빈도성, 요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동일한 말씀드리고요. 중대성을 보면은 한 번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사망 또는 영구적으로 사람이 일을 못하는 거, 그거를 4번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휴업이 필요한 거, 그거를 이제 3으로. 그 다음에 응급조치 이상의 필요하지만은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우리 3일 이상 휴업이 발생하면 산업재해입니다. 3일. 그걸 이뤄놓고, 일이라는 것은 치료를 안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정도. 이렇게 해서 중대성을 추정을 해서 요 매트릭스를 만들고, 요것도 안전보건 실시 규정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규정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위험성을 이렇게 추정을 해봤는데, 요 매트릭스를 추정 방법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능성은 5단계로 했죠. 5단계. 1, 2, 3, 4 왼쪽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중대성은 4단계예요. 휴업재해 없는 재해, 그 외 휴업재해, 중환휴업재해, 중대재해. 4단계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곱셈식에 의해서 보면은 중대성이 너무 심각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를 5로 놨다 그러면 5 곱하기 4 하면은 20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에서 7까지는 허용 가능 범위. 8에서 20까지는 허용 불가한 범위, 조치가 필요한 범위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앞에 한 얘기가 조금 이해가 되죠.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위험성을 추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라는 것은 제가 벌써 말씀을 드렸어요. 위험성 결정은 뭐냐?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인데, 위험성을 추정할 때 1에서 7까지는 허용 불가다. 1에서 8에서 20까지는 이거는 허용할 수 없다. 이거는 조치를 취하고 감소 대책이 실행이 돼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를 하나의 매트리스에 담아봤어요. 여기서 중대성은 최대, 최소. 지금 이 중대성은 사망 4에서 비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1까지 나열됐고요. 가능성을 빈도로 보면은 요거는 1에서 5단계로 매우 높음에서 매우 낮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하다가 다쳤는데 요게 보통 평상적으로 발생한다. 그럼 3이겠죠. 그런데 한 번 발생을 하면은 특별하게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 한번 병원 치료가 필요한데 휴업까지는 안 가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3 곱하기 2가 되겠죠. 3, 2, 6. 자, 6번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1에서 7까지는 허용 가능하고 8에서 20까지는 허용 불가다. 지금 조금 이제 매트릭스가 머리에 들어오시죠. 눈빛을 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조금 실물에 들어가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매트릭스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위험성 평가의 기초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에 있어야 됩니다. 관리 책임자님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을 보실 때 거기에서 제일로 필요한 게 이 부분인데 이거 없으면 결제해 주시면 안 됩니다. 37페이지.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앞에서 제가 한 말씀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더 세부적으로 8이라 아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6이 나왔었죠. 6은 낮음이고 필요에 따라 계산을 하면 됩니다. 허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8은 이거는 조금 경계선에 있긴 하지만은 이것도 그냥 두면 안 된다. 계획적으로 개선을 하시라. 10에서 20은 어떻습니까? 그 빨간 거. 이런 거. 10에서 16에서 20 사이. 이런 것들. 이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요거는, 사실은 이거는 작업 중지를 시키든지 해서 이거는 즉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근데 거의 뭐 16 이상은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보면은 16 이상보다는 9, 10, 12, 14, 뭐 이런 정도의 수치들이 나오는데 20이나 16은 간혹 가다가 이제 사업소에서 하나 둘씩 발견이 되는데 거의 없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이 수치화를 시켰지만은 이걸 보시면은 수치화를 시켰지만은 조금 우리가 정성적인 부분이 들어간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평가 단계를 측정을 할 때 2번이다, 3이다, 요거는 중대성은 어느 정도 나와요. 왜냐면은 이거는 치료일수 기준으로 하면은 나와요. 그쵸? 치료일수. 근데 가능성은 이거 우리 데이터 있나요, 지금? 이거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없을 것 같아요. 가능성, A라는 작업이, 하루에 한 번 나타날까, 이틀에 한 번 나타날까, 3일에 한 번 나타날까, 요거 가능성이 약간은 정성적인 생각이 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작업을 가장 잘하는, 작업자를 참여시키고, 회의를 통해서 요거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객관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에서 이 위험성의 크기입니다. 1에서 20까지 이제 크기라는 말은 아시겠죠? 위험성의 크기는 1에서 20까지다.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거를 놓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위험성은 그래서 5 곱하기 4단계로 이렇게 결정을 한다. 자, 그래서 1에서 7까지는 놔둔다. 8에서 20까지는 그러면 결정을 해서 이것을 개선한다. 그러면 어떤 순서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또 있죠. 자, 보면은 위험성의 크기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1에서 20까지 위험성의 크기는 추정이 됐어. 자, 그러면 감소 대책을 수립할 때 뭘 고려를 해야 되느냐? 위험성의 크기가 큰 것부터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1번은 숫자가 큰 거. 그 다음에 우선도를 결정할 때는 숫자가 큰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위험성 크기를 추정이 끝났고 감소 대책의 우선도를 결정하고 우선도에 따라 개선을 실시하고 실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재개선. 왜냐하면 잔존 위험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걸 보시면은 위험성의 크기가 큰 것부터 감소 대책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법령에 규정된 거, 법을 위반하면 안 되니까. 우리 법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시고 감소 대책 수립 시에는
본질적, 공학적, 관리적, 개인보호구 이렇게 하고 상위의 감소 대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4번 사항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것도 부연 설명이 또 나옵니다. 자, 감소 대책 흐름들은 일단 이렇고요. 그러면은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이냐. 그걸 한번 보시면은 위험성이 지금 감소 대책을 실행을 하면서 가장 우선시하는 게 제거 및 대체입니다. 제거 및 대체. 기계기구 대체, 공정 대체, 물질 대체. 요게 우선순위고요. 그 다음에 공학적으로 방호장치, 보호장치, 경보장치를 설치해서 이거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적 조치는 교육, 휴식시간, 뭐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개인보호구는 착용을 해서 위험성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 감소 대처할 때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보호구 착용이에요. 그거 보호구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작업자 입장에서는 쓰기 싫은 겁니다. 그쵸? 그래서 법에서는 개인 보호구는 이건 마지막 수단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감소 대책 하는데 우리 잘못 하고 있는 부분이 딱 뭐냐면은 안전교육 강화, 개인 보호구 착용. 이 말은 최후의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말들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제거와 대책, 공학적 조치에서 끝나야 됩니다. 효과도 제일 크고요. 사람이라는 것은 어차피 불완전한 동물이에요. 완전하지 않고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일주일 지나면 70%로 가지고 한 달 지나면은 50%밖에 기억을 못해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교육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1년이 지나면 10%밖에 기억을 못해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 제목은 들은 것 같아. 이렇게 나오죠. 교육의 효과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없습니다. 개인보호구, 이거 믿으면 안 돼요. 개인보호구도 강한 충격이나 압력이나 낙하, 비례, 추락 이런 데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보호를 해주는 거지 완벽한 보호 장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개인 보호구 관리는 날씨가 덥고 날씨가 춥고 할 때는 사람이 쓰기 싫어요. 인간은 불완전한 동물이고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서 안전관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거, 대체, 공학적 조치에서 사실은 끝을 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제가 이제 실무 연습에 맨 뒤에 보면은 해놨는데 저는 이거 슬라이드를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는 그냥 대충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걸 다시 한번 풀어보겠어요. 건설 현장에서 개구부가 발생을 했어요. 사람이 지나다니다가 떨어져 추락해서 사망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제거 대책입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이게 제거 대체, 제거 대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설계 시공 시 개구부를 없애버리면 돼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화시키고, 또 최소화시킨다 하더라도 그 크기를 일정하게 설계를 해서 사람의 추락 위험이 없게. 그렇죠? 그래서 이 제거 대체는 맨 먼저 고려돼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공학적 조치 통제는 추락 위험 장소가 있기 때문에 안전 난간 또는 덮개를 설치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제가 끝내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것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추락 위험 표지판을 설치해요. 이거 사람이 이 주의력이라는 것을 완벽하고 인간의 어떤 행동이 주의력 결핍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이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개인 보호구 방안, PPE 방안, 안전모, 안전대 방안은 최후의 순서로 감소 대책을 가져가셔야 된다. 이제 이해되셨죠? 이제 앞에 부분은 제가 이제 이론적인 거 약간 어렵게 설명을 했고 뒤로 갈수록 이제 쉬워집니다.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푸른 도시 그 위험성 평가 지금 이제 해야 돼요. 지금 기본적인 걸 여러분은 머릿속에 딱 알았어.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각자의 역할 분담을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조사를 해서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를 만들어내야 되겠구나. 위험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위험이 있는 것을 평가를 해보니까 그게 1에서 20까지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그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의 순서는 이렇게 해서 개인 보호구는 우리 강사님이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쓰지 말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방법들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느냐? 공원녹지 사업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일단 그거를 봐야 되겠죠. 그걸 보니까는 중부공원 녹지사업소 그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에 보면은 이러한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상당히 대분류예요. 요 안에 중분류가 있고 요 안에 또 소분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한 일들을 해요. 자, 평가 대상입니다. 이거는 표준화되어 있고 이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정형화. 이 이외의 비정형 일들은 나중에 조례 규칙 개정할 때 또 이제 넣고 빼고, 그 다음에 지금은 또 다른 부서로 갔거나 이렇게 하지 않은 일은 또 이제 수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평가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5년간 발생한 산업재해 발생 사고, 그 다음에 정상 작업, 비정상 작업, 종사자 의견 청취, 설문지 조사를 통한 아차 사고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그 푸노국에서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가 지금 나왔는데 보면은 공정을 평가 대상을 우선순위를 만드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상당히 그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이 평가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이냐. 지금 그 전 기관을 보더라도 다른 타기관을 보더라도 이러한 그 사례를 가지고 정량적으로 접근한 데는 내가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요거 한번 봐주세요. 요거를 보시면은 노란색으로도 돼 있고 흰색으로도 돼 있는데, 보시면은 분야에 보면은 뭐 동물관리, 분류, 작업, 중분류, 연번, 공정, 소분류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그 자체적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작업 공정 세부 내역입니다. 작업 공정 세부 내역이 요게 이제 아마 작업 일지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이러한 업무들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업무들을 하는데 이러한 업무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부분, 그 다음에 그 청취조사나 아니면 설문지 조사를 통해서 사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가중치를 높게 주고, 그 다음에 사고의 가능성이 낮은 것은 가중치를 좀 떨구어서 여기서 공정에 대해서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상당히 이게 그 객관화되어 있고 정량화되어 있다. 이런 시도를 한번 제시를 하길래 이게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세부 공정에서 이 평가 대상으로 엑셀을 가져올 때 그 전산을 좀 하실 줄 아는 분이 많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일단은 그 프로세스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는 동부공원 녹지 사업소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여기서 과별로 이렇게 지금 돼 있고 또 팀별로 돼 있어요. 이 공정을 작성을 할 때는 팀별로 할 것이냐 과별로 할 것이냐. 과가 작은 과는 과로 가시면 되고, 과가 굉장히 복잡하고 하는 일이 많은 데는 팀별로 이렇게 나누셔도 돼요. 뭐 총무팀 같은 데서는 사무작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사무 업무죠. 공정이 몇 개 나올 게 없어요.
한 4가지, 5가지 정도 나올 것 같고, 이럴 때는 뭐, 그렇고, 공원 운영팀 같은 데는 이제 현장을 나가다 보니까 공정이 A, B, C, D, E, F 한 10가지 정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이 일단은 공정을 일단 여러분께서 잘 선택을 해서 이 공정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공정을 작성을 했잖아요. 하나의 공정을 작성했으면 그 다음에 그 공정의 프로세스를 같이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데, 작업별 평가 담당자를 개인별로 이렇게 두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요거 조금 어려우시죠? 요거 실무 작업에서 다시 나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렇게 저기 할 거 아니고, 기본은 뭐냐? 여러분께서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다, 그거를 글로 나타내주고,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잔디 깎기 작업이다.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잔디 깎기 작업이다. 이게 하나의 공정이에요. 그러면 공정에서 잔디를 깎기 위해서 이제 출근을 하고 창고에 들려서 예초기를 갖고 나와가지고 예초기에다가 그 기름을 넣죠. 기름을 넣고 나서 그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그 풀을 깎고 나서 그것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동을 시키고 돌아와서 이제 작업을 종료한다. 이런 프로세스를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다르게 지금 해놓은 건데, 그러한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예초기를 사용해서 풀을 깎는데, 거기에서 예초기가 들어가고, 기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 작업차도 동원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작업자가 알죠. 그래서 그 공정에 대한 책임은 그 작업자한테 개인별로 주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뒤로 가서.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거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위험성 평가를 하는 데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전보건공단, 둘 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하는 건데, 하나는 수작업으로 하는 방법, 하나는 클래스 위험성 평가 지원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전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수작업하고 벌목 작업인데, 수작업에서는 생활 폐기물 수거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요 작업을 한번 실습을 해볼 텐데, 실습이 아니고 저는 이 클래스를 전산실에서 안전보건공단이 와서 직접 이렇게 해봤어요. 한번 해보니까 괜찮은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작업 공정이 다 들어있으면. 근데 문제는 다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다 들어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수작업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먼저 생활 폐기물 수거 작업을 한번 예를 들어서 실무 연습을 제가 제시를 할게요. 여러분께서 하라는 게 아니고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한순간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는 것 같은 눈빛이면 반복을 하겠지만은 그냥 따라와 주시면 돼요. 자, 아까 예초기를 사용해서 작업 공정을 가지고 풀을 깎는 작업을 예를 들었잖아요. 자, 이거는 생활 폐기물 수거 작업입니다. 제목이 공정이 생활 폐기물 수거 작업. 그러면은 이 프로세스는 지금 이렇게 나눴어요. 준비 작업을 하고 차량으로 이동해서 폐기물을 수거하고 그다음에 폐기물을 상차해서 폐기물을 운반해서 작업을 종료한다.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작업에서도 충분히 이 사실을 응용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럼 2번째 단계. 그러면은 위험 정보가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 그대로죠. 지금 작업 공정 순서는 준비, 이동, 수거, 그다음에 운반, 작업 정돈. 이렇게 했고,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는 뭐죠? 청소 차량이 들어가고 청소 도구가 들어가죠. 청소 도구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장갑도 있고, 안전 장화도 있고, 그 다음에 조끼도 있고, 보호구도 헬멧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청소 도구라고 해서 일식으로 잡아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유해 화학물질은 쓰는 거, 생각해보니까는 뭐 청소 같은 데서 이게 폐기물 수거니까, 화학물질은 없다. 그리고 이제 기타 안전정보를 최근 3년간 발생 사실, 요거는 참고로 해서 요렇게 이제 안전정보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로자 수, 여기에 참여하는 근로자 수가 한 10명, 참여자 3명, 대표자 좋고. 그래서 하나의 그 공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일단은 작성을 합니다. 정보를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안전공단의 클래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6가지 분류.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그 작업들을, 이러한 공정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어떤 요인들이 어떤 위험들이 있느냐. 그래서 이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 표시가 중요한 게 여기에 따라서 이제 분석이 이루어져요. 이것을 표시를 하면서, 작업자의 그 의견을 반드시 들어줘야 되겠죠. 여기에서 기계적 요인은 그 협착의 위험이 있다. 그리고 표면도 또 날카로운 표면, 넘어진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적으로는 정전기도 발생할 수 있고 감전도 있고, 화학적 요인은 분진이 발생할 가능성. 그 다음에 작업 특성은 근로자 실수가 또 있고, 반복 작업, 중량물 불안정한 작업 자세가 나올 수 있고, 작업 환경 요인은 뭐 조명, 공간적 이동 경로, 작업 시간, 조직비가 안전문화, 이러한 데서 어떤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위에 위험 정보로부터 이러한 그 분류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 분류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나서 뒤로 보면은 준비 작업에는 뭐라고 하나 더 만드는 준비 작업이 1에 1, 1에 4, 5에 4가 있죠. 지금 준비 작업에서. 그럼 앞에로 보면은 준비 작업에서 1에 1, 요거 1에 2, 5에 4, 이런 것들이 준비 작업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가 이렇게 나와준 거예요. 이해되셨죠? 따라와야 돼요, 지금부터. 졸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이 이제 내년부터 직접 하셔야 돼요. 하실 줄 알아야 용역업체가 해갖고 온 거를 제대로 했는지 그냥 뭐 대충 설렁설렁 베껴온 건지 판단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알아야 이따 클래스에서 그 부분을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준비 작업만 우선 계속 할게요. 준비 작업은 지금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를 준비 작업에서는 위험 요인으로 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 준비 작업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가져왔어요. 요게 여기서 설비적 위험, 그 다음에 작업 특성, 작업 환경 요인은 앞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제 원인하고 그 위해 요인이 뭐냐. 기계적, 설비적 요인에서 틈새에 끼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관련 근거는 산안법 제38조다. 안전조치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관련 근거. 관련 근거 어려우면 쓰지 마세요. 안 써도 돼요. 나중에 그거는 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현재 안전보건 조치는 뭐 이렇게 되고 있다. 작업 안전 교육을 한다. 그래서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해보니까 5가 나오더라. 2, 3은 6이 나오더라. 그렇죠? 그래서 6이면 뭡니까? 허용 가능이죠. 자, 그래서 보니까는 5번째 거를 분석을 해봤어요. 작업 환경 요인은 조직 및 안전 문화에서 이게 청소 작업을 야간 작업에 하더라. 야간 작업 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어서 관련 근거는 이거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 수칙 준수나 이렇게 돼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12가 나왔어. 01이라고 딱 써놨죠. 요거는 우리 한도를 초과한 거예요. 그래서 01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 약간 루즈해지는 것 같은데요. 생활 폐기물 수거 작업을 할 때 공정을 예초기로 잔디깎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머릿속에 구상을 해보세요. 하나의 공정을 두시고 프로세스를 가져갑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썼어요. 이 그림은 그냥 보시고 나중에 실무하실 때는 사진 없어도 돼요. 그냥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공정 순서는 이렇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뭐고 여기에 들어가는 유해 물질 그 다음에 기타 이러한 정보들을 작성을 하시고 세 번째는 분류표에 의해서 1에서 6까지 어떠한 위험들이 있는지 작업자하고 마킹을 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준비 작업에서는 앞에서 있던 이 마킹에서 준비 작업에는 뭐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차량 이동에는 뭐가 해당이 되고 이렇게 그 세부 분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 작업인데 앞에서 지금 5가지를 적시를 했죠. 1-1,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가지를 위험성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서 그 해보니까 뭐 6도 나오고 4도 나오고 12가 나오더라. 12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마킹을 해두세요. 마킹을 해두시고 요거는 감소 대책을 실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해가 됐으면은 아주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요. 똑같이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 이동에 대해서 똑같이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해보니까 이게 또 12가 나와요. 요게. 그래서 02번으로 지금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또 이제 폐기물 수거 작업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많은 그 위험 요인들이 있어요. 12, 12, 9 있죠. 그래서 이건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그리고 다음으로 상차 작업, 폐기물을 상차할 때 보니까 여기에서도 그 위험성 9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또 운반 작업에서는 다행히 어떤 위험이 노출되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정리정돈에서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니까 위험성 평가가 8 이상 되는 것은 감소 대책을 실행 대상이라고 했죠. 아까. 그래서 그걸 쭉 해보니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가 나왔어요. 하나의 공정에서 해보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그 실제로 그 위험성이 8 이상 되는 것은 결과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본청의 노동정책 담당관실에서는 여러분이 1에서 7까지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그냥 현행 유지로 무시할 겁니다. 믿고, 물론 거기서 사고 안 난다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위험이 8 이상 되는 부분들은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문서로 시행을 할 겁니다. 작년에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기억나시죠? 작년에는 9 이상으로 했는데 올해는 8 이상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감소대책 실행을 해 주시고 요거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요 하나에 대해서 한 건별 주간 작업 요거 있죠? 요거를 건별로 해서 이렇게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보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지금 뭐가 하나 빠진 게 있죠. 그렇죠? 잘 만들었어. 감소대책 세웠어. 평가했어. 감소대책 세웠어. 사진까지 딱 붙여서 실행 마감했어. 그럼 뭐가 빠졌죠? 하이라이트가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꼭 해야 될 일이 지금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우리 선생님, 뭐가 빠졌을까요? 지금 이것은 현장과
책상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쵸? 근데 우리는 잘 알아. 여기 오신 100명은 잘 알아. 했어. 1400명 어떻게 할 거냐. 그쵸? 또 교육이에요, 교육. 이거 전달해야죠. 이렇게 하라고. 자,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록 유지를 하는데, 그건 쉬워요. 갖다 이제 딱 문서고에 넣으면 돼요. 우리 그 전자 포탈에 딱 집어넣으면 되는데, 교육을 해야죠. 전달을 해야죠. 100가지 공정 중에서 위험 요소가 있는 50가지 공정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감소 대책을 씌웠으니까 전달해야죠. 전달을 안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책상에서 끝난 거예요. 그렇죠? 언제 전달을 합니까, 이거? 우리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연간 24시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반드시 이거 끄집어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위험성 평가 결과. 그쵸? 그리고 나서 이거 만약에 책꽂이에 집어넣고 그냥 우리 문서고에 집어넣고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내년에 내년에 만들 때 다시 본다. 그렇게밖에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아니면 근로감독관 왔을 때 보여준다. 그거 아니에요. 1400명이 남아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정기교육 때 끄집어내서 교육을 시키고 분기 6시간 시키잖아요. 분기 6시간 동안에 이 내용을 분기별로 한 번씩 주지를 시키세요. 그래야 완벽한 위험성 평가를 했고 거기에 대한 감소 대책을 수립했고 이거를 해야 한다는 것을 근로자들이 알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하는 것은 쉬워요.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이것만 꼼꼼히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돼요. 설명을 안 하고 지금 있는 교재만 따라서 들어가도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자, 해볼게요. 제가 시력이 조금 안 좋아서 자꾸 가까이 가지네. 안전보건공단 홈피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코사 관련 사이트에서 클래스 위험성 평가에 접근을 해보세요. 접근을 해보시면은 이러한 그림이 나와요. 여기에 회원 가입을 하세요. 회원 가입을 하시는데 그냥 일반 회원으로 하세요. 기업가 회원으로 하지 마시고 큰 의미 없어요. 그거나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실시 여기에 클릭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정형적인 건 물론 여기에 체크리스트, 대화형 방법, 5단계 방법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정석으로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5단계 방법입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죠? 들어가시면 아주 이제 편하게 따라오시면 돼요.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가 지금 사전 준비라고 되어 있죠. 우리 5단계 지금 앞에서 설명을 했죠. 사전 준비인데 여기에서 보건녹지과에서 벌목업이라는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대로 들어가 봤어요. 벌목업, 검색어에 벌목업을 치니까 이러한 게 떠요. 이거는 공단에서, 안전보건공단에서 이미 이거는 위험성 평가에 샘플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따라오면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지금까지 했던 머리 아픈 이론 교육, 이거 그 프로그램으로 하나 해결돼요. 벌목업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밑에를 눌러서, 들어가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서 이거는 정형적인 샘플이 이루어진 거고, 두 가지가 이 초기 화면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 하나는 여기 없는 것도 있어요. 없는 거는 그 밑에서 그 수작업 공정으로 진행되는 게 있어요. 거기로 해서 이러한 잔디깎기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해서 어떤 게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러한 작업 공정이 떠요. 우리 그리지 않아도 떠요, 그냥. 그리지 않아도. 근데 우리 아까 막 그리려고 그랬었죠. 지금 여기서 세부 작업이 뭐 절단,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세부 작업 설명이 또 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설비가 또 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유해 인자도 이렇게 자동으로 클래스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아주 편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그대로 쓸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 경우하고 좀 틀릴 수가 있죠. 여기에서 뭐 더하거나 덜 빼고 싶어. 그러면은 다른 단추, 이러한 단추들을 사용해서 요거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추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순서도 변경시킬 수 있고, 순서 변경. 삭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여러분께서, 이거 뭐 이 정도면은 됐다. 이 정도의 그 세부 작업이, 이 정도 공정이 맞다. 이 정도 공정에서 프로세스가 맞다. 제가 지금 공정이란 말하고 프로세스란 말을 하고 의미를 다시 드릴게요. 공정이란 말은 벌목 작업입니다. 프로세스라는 것은 세부 작업입니다. 지금 혹시 헷갈릴 것 같아서 그거 정리 다시 해드리는데, 공정이라는 것은 벌목 작업, 프로세스라는 건 세부 작업,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냥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부 작업은 어떻게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설비는 어떻게 들어가고, 유해인자는 이런 게 있고, 여기에서 뭐 순서 변경 의미 없겠죠. 요거를 삭제할 것인지 아니면 늘릴 것인지, 이러한 단추들이 있으니까 늘려서 또 저기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그대로 가져갈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 저장을 누르고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좀 편하죠. 그리고 다음 단계로 가면은 두 번째 위험 요인이 파악이 되는 그런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기계적 요인, 화학적 요인 이렇게 해서 관련 근거가 딱 떠져요. 아까 우리 관련 근거 약간 짜증났죠. 근데 관련 근거가 여기서는 제공을 딱 해줘요. 그러니까는 이 프로그램은 잘 쓰면 좋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련 근거도 딱 떠주고 이렇게 본 다음에 저장하고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면 됩니다. 저장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여기에 보면 다음 장에서 평가 척도 안내라고 해서 평가 척도를 또 이제 물어봐요. 우리가 지금 그 중대성과 그 평가 척도를 5 곱하기 4로 썼죠, 지금. 중대성과 가능성을 5 곱하기 4로 썼는데, 안전보건공단의 평가 척도는 기본적으로 3 곱하기 3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저 단추에서 3 곱하기 3으로 바꿔주시고, 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3 곱하기 3에서 5 곱하기 4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그 세팅이 다시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딱 이러한 화면이 나와요. 이게 이제 위험성을 추정하는 겁니다. 위험성을 추정하는 건데, 여기에서, 위험성을, 가능성과 중대성을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 세팅은 다 이 식으로 결정이 돼 나와요. 현재 안전보건 조치하고 위험성과 중대성과 가능성을 여러분께서 세팅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저장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딱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서 여러분께서는 감소 대책을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요게 이제 조금 이제 문제인데, 보시면은 여기서 그 8에서 20까지의 그 위험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 대책을 하라고 여기서 단추가 뜨는데, 요 감소 대책을 넣어 주시고, 그 감소 대책의 순위는 아까 얘기했던 1에서 5단계 대체 제거, 그 다음에 공학적, 그 다음에 안전보호구,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면은 교육이나 보호구를 제외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저장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위험성 감소 대책을 넣을 때, 이게 슬라이드가 조금, 위험성 감소 대책을 넣으실 때,
여기 요 단추를 누르시면 이러한 화면이 뜨거든요. 여기에서 그 감소 대책을 입력하시고 저장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쪽으로 옮겨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프로세스를 책자를 보시면은 그거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쭉 하다 보시고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장하고 다음 단계를 누르게 되면은 이러한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서 조치일자하고 작성자를 기입을 해주시면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화면이 떠요. 익숙하죠. 평소 폐기물 수거 작업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준 작업이고 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엑셀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엑셀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엑셀을 다운로드를 해서 보면은 여기서 1에서 7 부분은 다 지워버리세요. 그건 현상 유지니까. 그리고 9에서 8에서 20까지를 관리 대상으로 하고 8에서 20까지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실제로 감소 대책을 이행하시고 교육을 통해서 그걸 완성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중간에 제가 그 프로세스를 설명을 할 때 이해가 되셨어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말씀드린 교육이 실무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겠죠. 일단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저기는 되는데 솔직히 여러분께서 어느 부분이 궁금하실 줄 모르겠어요. 일단 강의는 좀 빨리 끝냈어요. 왜냐면은 좀 더 대화를 좀 해보려고 그렇게 지금 해서 일단 강의를 빨리 끝냈는데 요거 9 이상은 8 이상은 저한테 보내주실 거. 자, 여기까지 일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이 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위험성 평가고 위험성 평가에서 그 정의는 뭐고 위험성 평가를 우리 푸드국에서 접근시켰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한번 수작업으로 작성해보고 클래스를 통해서 작성해보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 나오셨는데요. 저렇게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게 과학적인 방법이면서도 유일하게 정성적인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가능성이라는 것은 일단은 5단계로 나눴어요. 5단계로 나눴는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능성. 이거를 이제 5로 놓고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1로 놓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해당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표시가 없으면 안전대책 작업 표시는 아무것도 없다는 일단 5단계는 그렇습니다. 4단계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가드나 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를 설치했으나 해체되었고 수칙이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어려운 얘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환경도 좋지 않고 3번 보통은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거는 중간입니다. 낮다는 것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가드 방호덮개 등으로 보호가 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위험 영역 출입이 곤란하고 방호가 되어 있고 세부 기준에 정비가 되어 있어 피해 가능성이 낮다. 그 다음에 최하의 1은 이거는 표준화되어 있고 위험 영역 출입이 곤란한 상태고 안전보건 조치가 잘 되어 있다. 베리 굿, 엑설런트한 그런 상황인데 요 뒤에 보면은 이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해줬어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장시간 이루어지는 작업의 수반을 얻어 피하기가 어렵다. 이거는 반드시 난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사항부터 볼게요. 이거는 드물게 일어나지 않거나 드물게 일어나거나 그 다음에 일어나더라도 피할 수 있는 부분.
자, 그 다음에 가능성이 2번 볼게요. 비교적 높다. 일상적인 작업에 수반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것. 이것도 어려운 것 범죄에 들어가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의미가 없고요. 근데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작업에 수반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것. 자,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약간 짜증이 날 거예요. 아, 그거 그냥 그래도 그 마음이 좀 확 닿거나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죠. 그래서 이 가능성 추정이라는 것은 제가 중간에 근로자를 참여시켜서 혼자만의 생각을 여기에서 접목을 시킬 게 아니고 5, 6명 이렇게 이제 그 공정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을 해서 객관성을 높여야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성이 있고 중대성은 이건 이건 객관화돼 있어요. 중대성이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은 4번으로 놓잖아요. 사망과 영구불능은 이건 눈에 딱 보여요. 그렇죠? 그 다음에 1번을 보세요. 1번을 보시면은 바로 사고가 나더라도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1번, 4번은 눈에 딱 보여요. 그리고 이제 3번을 보면은 중대한 부상, 휴업을 수반하는 휴업이라는 것은 그렇죠. 4일 이상. 그 다음에 응급조치 이상의 2단계는 이상 필요피적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게 이것도 명확하게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대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휴업일수를 척도로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중대성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가능성은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설명이 됐습니까? 휴업의 정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근하지 않고 출근을 못하고 출근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휴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근해서 근무를 하면은 2단계가 아니죠. 2단계로 들어가죠. 그렇죠. 휴업이라는 거죠. 출근을 못하는 단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어느 기관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도 명확하게 기준을 이렇게밖에는 못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위험성 평가에 개량화되어 있어가지고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측정 가능한 그러한 수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정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이 가능성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법에서는 참여를 통해서 이거를 좀 더 객관화시키자는 그러한 얘기고요. 그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짚어주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다른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게 이제 있는데 사실은 녹지사업소는 통계 분류상 공공행정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를 적용을 받아요. 산업안전법을 전부를 적용받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체 중에서 이렇게 가져가야 되고 본청하고는 또 이렇게 틀리더라고요. 제가 서울시 와서 가장 애를 먹었던 이 체계를 정리를 할 때 보면은 다른 기관이나 다른 민간이나 공기업 쪽에서는 사실 사업이 딱 단일화되어 있거든요. 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단일화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수백 개의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사업장을 달리해야 되는, 구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녹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적용을 받는 공공행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75세 청소 작업하시는 근로자분들은 이 중대성 추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중대성 추정은 어차피 골전이라고 하면은 보통 보면은 8주 이상에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휴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여기는 질병으로 또
부상으로 인해서 업무가 8주 이상이 되더라도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3단계로 줘야 되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사망도 아니고 영구불능도 아니잖아요. 그 분류에 대한 거를 발생할 수 있는 최고로 분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가능하면은, 왜냐면 그 밑으로는 이미 발생을 했는데, 이 사람이 2단계로 응급조치로 끝나지 않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들죠. 보통 골절이면은 2달 이상 이렇게 이제 입원 치료가 가능한 건데, 그럴 때는 대로 해서 중대성을 3으로 잡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사슴뿔 지금 절각이 상시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고 어쩌다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자주 발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1년에 한 번 하더라도 얼마나 이 작업이 위험한가, 이게 사실은 중점이 돼야 돼요. 이 작업이 위험하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더라도 이거는 평가 대상이고, 2년에 한 번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작업의 중대성이 사망사고까지도 예측이 된다 그러면 평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한 맥락으로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도 갑자기 생각나는 사슴뿔 절각이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아마 도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도구가 절단 도구가 들어가고 그 절단 도구에 대한 안전 조치, 그 다음에 그 사슴에 대한 약물이 또 들어갑니까? 자본 포획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위험한 그러한 설비라든지 작업 과정이 공존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거는 위험하다고 보고 이거는 공정표에서 순위를 평가부에서 당연히 높은 수준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얼마나 위험하지 않느냐 이게 포커스를 맞춰서 작성을 해줄 때 사업소에서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초기를 돌리는데 그게 근로자만 위험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이 위험하다, 그렇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쓰레기라든지 어떤 적재물을 쌓아놨는데 그게 담벼락을 부딪혀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이 다치고,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 사례는 우리 직원이 다칠 수도 있으면 우리 직원과 동시에 시민까지도 다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건 적극적으로 위험성 평가에 넣어가지고 같이 평가를 해주시고 그러한 감소 대책까지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중복된다 그래서 이거는 안전 청구할까 이런 거 아니고, 어차피 그렇게 되는 그 부분이 우리 근로자도 보호하고 시민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예초기 안전 작업을 준수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작업 공정에서 위험 요인을 없애주는 그러한 평가를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좋은 질문이고, 어느 선까지 우리가 도급을 관여를 해서 해야 되느냐 하면은, 도급이라는 것은 과거의 용어의 정의가 같은 장소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우리 근로자하고 도급 근로자가 같이 할 때 이 도급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였고, 그게 개정이 되면서 도급 사업에서 같은 장소 같은 사업에 플러스 경영 책임자, 총괄 책임자가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하는 데까지 범위가 확대된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시고 있는데, 도급 사업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는 그 주체는 수급인입니다. 수급인이 도급 사업에서 하는 그러한 업무들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요. 도급인이 지시를 하시고요. 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 작업을 하는데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보고 확인을 해 주시고 조치가 미흡하면은 다시 하라고 하고 시정해 주시기를 권고를 하면 됩니다. 그 도급 사업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는 도급자의 책임이 아니고 수급자의 책임 하에서 실시를 하되 거기에 대해서 관리는 우리가 해주면 됩니다. 본청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관리감독자의 정의는 작업 일선의 체계 하에서 부하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라인에 있는 자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본청을 기준으로 할 때는 본청은 공공행정이기 때문에 다 관리감독자가 있는 게 아니고 현업업무 종사자만 있는데 실제로 총무과를 예를 들면 총무과는 담당 팀장 및 팀장이 그 관리감독자예요. 그런데 보면은 그 밑에 실제로 관리감독해야 될 부분이 20명이 넘는 그러한 팀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담당자를 지정을 또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각 사업소의 저기에 맞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과장님, 팀장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원칙은 뭐냐면은 그 조직에서 관리 책임자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 감독자 종사자 사이에 한 명도 누락됨이 없도록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서 예를 들어 팀장으로 정해버리면 과장은 역할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전체적인 조직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관리 감독자를 지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자가 복수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관리 감독자의 정의에서 작업 일선의 최하위 선에서 실제로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자면은 팀장도 괜찮고 주무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조직 체계가 지금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지만은, 그 주무관과 팀장과 과장은 누구라도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런데 이제 실제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 공무직이라든지 기관제라든지 이러한 분들까지 관리 감독자, 연간 16시간의 그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관리 감독자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그 조직 체계가 지금 얼른 머릿속에 지금 들어오지 않는데 기본적인 것은 그래요. 그래서 그 관리 감독자로 지정이 되면은 그분의 역할이 또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조직을 제가 한번 들여다보고 저한테 다시 한번 그 전화를 주시죠. 제가 한번 정확하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다시 한번